131번입니다. 발변전소에서는요, 전력의 집합, 융통, 분배들을 위해서 모선을 설치하는데, 무한대 모선이라는 게 뭐냐, 이거야. 무한대 모선. 무한대가 뭘 무한대라고 부르냐? 라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 모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모선의 이 내부 임피던스 자체가 0이에요. 내부 임피던스가 0이고, 전압의 어떤 크기하고 위상이 부하가 증감됨에도 불구하고, 그죠? 크기와 위상이 부하가 증감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죠? 변화가 없는 경우에요.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압의 크기와 위상이 부하가 변하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관성이 크다는 거죠. 관성이 크다는 건 뭐예요? 얼마만큼의 부하가 걸려도 항상 일정한 속도로 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관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죠? 관성이 매우 큰 형태다라고 보는 용량, 뭐예요? 무한대의 전원을 나타내는 전원에 대한 얘기를 뭐라 한다? 무한대 모선이라고 합니다. 관성이 매우 크다고 하고 용량이 무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대지에다가 접지를 하는 이유가 뭐야? 땅에다 접지를 하는 이유는 여기는 용량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애지간히 전류가 흘러도 전위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0볼트로 했던 거잖아요. 그런 개념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량 무한대의 전원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부하가 증감돼도 전압의 크기나 위상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32번이에요. 코로나 임계전압식입니다. 그렇죠? 자, 기온을 T, 기압을 B라고 했을 때 델타 뭐예요? 상대 공기밀도라고 부르죠? 상대 공기밀도 델타 꼭 기억하시고요. 이 정도는 맞히겠죠, 그죠? M1이 날씨 개수면요, 그죠? 맑으면 1, 흐리면 0.8이죠. M0는 뭐야? 전선의 무슨 개수? 표면 개수예요. 전선 표면이 매끄러우면 1, 아니고, 그죠? 그죠? 거칠면 0.8 이렇게 잡는 거죠. 코로나에 대한 장애를 물어보고 있어요.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장애 종류라니까 전파 장애가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통신선에 무슨 장애? 유도 장애 올 수 있다. 왜? 코로나는 간헐파기 때문에 몇 고조파? 제3고조파를 동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코로나 발생 주요 대책을 2가지만 적으라니까, 앞전에서 우리 3가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2가지만 적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복도체, 다도체를 채용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가선 금고를 개량한다. 굵은 전선을 쓴다는 건 쓸 필요 없죠. 2가지이기 때문에. 2가지 쓰라면 가급적 이 2가지를 쓰시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서 정확한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133번이에요. 보호개전기의 기역작용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였냐면, 거리개전기라고 하는 거 배운 적이 있어요. 거리개전기 뭐야? 모호개전기라고도 불렀고, 제가 뭐라고 됐어요? 오음개전기라고도 얘기했었어요. 이게 뭐였어요? 전선로가 이렇게 있으면, 전선로가 이렇게 해서 이 뒤에가 다 전선로라고 보면, 여기에 전압을 걸고 전류를 넣으면 임피던스가 나올 거예요. 전류분의 전압하면. 만약 임피던스가 0이면 뭐야? 단락. 임피던스가 무한대다. 그러면 어디 끊어진 거죠. 어드미턴스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전압분의 전류예요. 그러면 이런 개전기를 쓰려면 고장이 나도 그죠? 일시적으로라도 뭐예요? 전압이 잠시 유지돼야 돼요. 기역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개전기에서 모호개전기에서 얘기하는 기역작용이라는 것은 고장 후에도 건전 전압, 멀쩡했던 전압을 잠시 동안 유지를 시켜줘야 이 전압 전류를 함수의 입력량으로 해서 고장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다? 고장 후에도 건전 전압을 잠시 유지하자는 건데, 그렇죠? 주로 어디에요? 모형 개전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처럼 쓰셔도 되고요. 요게 필기할 때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필기할 때처럼 쓰셔도 관계는 없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제 저한테 질문한 거죠. 교수님 필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실기할 때 보니까 내용이 되게 긴데요? 아니, 고장 후에도 건전전압을 잠시 유지한다는 게 이 기역작용의 핵심입니다.
동기발전기를 병렬로 운전하는 경우에 생기는 횡류 세 가지 수 각각 작용에 대해 설명해라 했어요. 자,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을 해봅시다.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위상이 같아야 되고요. 주파수 같아야 되고요. 파형이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으면 무효분의 순환전류가 흐른다 그랬어요. 위상이 같지 않으면 유효분의 순환전류, 즉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 그랬고, 얘가 안 되면 뭐예요? 난조가 발생한다 그랬고, 파형이 같지 않으면 고조파의 무효 순환전류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횡류의 종류는요, 세 가지네요. 무효 순환전류, 유효 순환전류, 고조파, 무효 순환전류예요. 자, 동기발전기가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두 대를 발전기의 내부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기전력이 이 두 개가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무효분의 순환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무효분의 순환전류가 흘러서 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무효순환전류가 흐른다는 것만 알고 있잖아요. 무효순환전류가 흘러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두 발전기의 뭐예요? 기전력의 크기를 같게 하기 위해서 흐르는 그런 순환전류를 뭐라 한다? 무효순환전류라고 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유효순환전류는요, 얘하고 크기를 똑같이 맞춰놨는데 하나는 위상각 0도, 하나는 델타 잃어버리면 얘가 위상이 앞서니까, 위상이 앞서는 발전기에서 늦은 쪽으로 뭐예요? 전력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때 흐르는 전류가 바로 뭐예요? 유효순환전류예요. 전력을 왜 보내주냐고, 수수전력을 왜 주냐고요. 두 개 위상을 맞추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두 발전기의 그죠? 기전력의 뭐예요? 위상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고조파가 발생한 거예요. 얘는 뭘 맞추려고 흐르는 게 아니라 고조파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계속 과열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기자의 어떤 건선의 저항손, 즉 오음손이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뭐예요? 과열의 원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정상을 만들려고 흐르는 전류고, 얘는 고조파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형태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외운 사람들 지금까지 그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외웠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 문제. 근데 정확하게 그저 확인을 해서 이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5번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동력 설비의 대응 방향을 5가지 써라. 자, 에너지 절감이라고 얘기를 하면 동력 설비는요, 전동기 설비예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하면 5가지 쓰라 했어요. 첫 번째는 뭐야? 고효율 전동기를 채택하는 거예요. 전동기에 이렇게 고자 써져 있는 거 있다 했어요, 고효율. 그죠? 두 번째는요, VVVF 방식을 채용하는 겁니다. VVVF는 뭐예요?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제어예요. 즉 전압을 변동시켜서, 주파수 변동시켜서 제어를 하는 방식을 쓴다. 주로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죠. 뭘 써야 된다고요? 인버터를 써야 되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에너지 절감. 즉 뭐예요? 손실을 줄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설치한다. 그렇죠? 역률 개선용 콘덴서. 그래서 요거를 싹 지우고 뭐라고 쓴 거예요? 진상용 콘덴서를 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빙축열 시스템을 쓴다. 빙축열이라는 건 뭐예요? 심야에 전력에 여유가 많을 때, 그때 그죠? 얼음 얼려놨다가 낮에 뭐예요? 냉방으로 쓴다. 그 다음에 뭐예요? 히트 펌프 같은 걸 쓴다. 히트 펌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 속에 어느 정도, 이 땅이면 어느 정도의 깊이에 들어가면 여기는 항온이죠. 항온이다. 예를 들어 5도씨다. 그럼 이 내용을 바깥으로 여름에는 퍼내면 뭐야? 냉방에 쓰고, 겨울에는 이걸 퍼내면 뭐예요? 난방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 그죠? 확인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이 5가지에 대한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너지 절감에 대한 거는요,
특히나 요새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에 대한 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36번입니다. 얘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진정한 단답이죠. 얘가 왜 진정한 단답이에요? 여러 가지 다 놓고, 그죠? 지금까지 했던 단답들 다 놓고 이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유입풍냉식. 자, 유입풍냉식이에요. 자, 뭐예요? OAFA. 그렇죠? 유입풍냉식, 그죠? 예를 들면 뭐예요? 기름은 자연적으로 넣어놨고, 그죠? 공기를 강제 순환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안시 방식으로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거 IC 방식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죠. 자, 얘네들은 뭐냐면, 그죠? 유입변압기에다가요. 일단 유입변압기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유입식이니까 유입변압기에 방열기를 부착해 놓고 송풍기, 팬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송풍기에서 강제 통풍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냉각 효과를 극대화시켜 놓은, 그죠? 냉각 효과를 뭐 극대화라까지는 보다는 뭐 증진시켜 놓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자, 2번입니다. 탭 절안 장치예요. 탭 절안 장치는 항상 뭐라 했어요, 제가? 무부하라니까 무부하 시에 변압기에 탭 조정을 어떻게 한다 했어? 1차 탭을 조정해서 2차 전압을, 그죠? 조정하는 방식. 탭이라고 하는 건 뭐야? 항상, 그죠? 1차 탭을 건드려서 2차 전압을 조정하는 거다. 세 번째, 비율 차동 계정기. 비율 차동기는 어떤 목적으로 쓰냐? 뭐야? 여러분 교재처럼 쓰셔도 되고요. 발전기나 변압기에 이렇게 외우신 분들 있죠?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쓴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 무부하 손실. 네 번째, 무부하 손. 요거는 앞에도 있었어요. 전원에 관계없이, 그죠? 전원에 관계없이? 아니죠. 부하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발생하는 손실이에요. 대부분 철손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죠? 철손이. 기계손도 써도 돼요. 기계손도 써도 되는데 변압기의 경우에는요, 대부분이 철손이에요. 기계손보다는. 그래서 그냥 철손만 쓰셔도 오답은 아니다 이거죠. 기계손도 쓰면 좋고요. 예. (137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앞에서 했잖아요.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는 전기자 건전수가 크고 자속수가 그죠? 크게 된다. 자속수가 증가된다 그랬어요. 또는 뭐 크고 이렇게 써도 돼요. 크게 해서. 그렇죠? 기계 치수가 커지므로 철성과 풍성에 따라서 효율이 낮아진다. 낮아진다는 뭐야? 감소된다. 동기 임피던스가 적으니까 전압 변동이 적고 안정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단락비에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하는데, 그죠? 이거는 꼭 알아두시라 했어요. 단락비가 크다고 하는 것은 일단 저속기고요. 수차형이다 보니까 수차형은 원통형에 비해서 뭐예요? 계좌가 크니까 주자속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전기자 반작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그죠? 자속수가 어떠냐? 자속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방점을 찍어야 돼요. 단락비 나머지는 여러분 저보다 잘하는 거 아는데 여기가 문제가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8번입니다) 각 단상 유도전등의 역회전 방법이에요. 말씀드렸죠? 분산기동은 주권선과 보조권선이 있는데 하나만 바꾸면 된다 했어요. 요거 동그라미 3번이네요. 반발은요, 반발기동 뭘로도 기동한다 했어요. 브러쉬를 달라간다 했어요. 브러쉬 위치를 반대로 한다. 쉐이딩 코일형은 뭐다? 역회전이 불가하다. 요거 그죠? 여러분들 못 맞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나 이거를 그죠? 이거 그죠? 쉐이딩 코일형을 이거 역회전 되는데 역회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쉐이딩 코일형은 역회전 시킬 수가 없다. 139번입니다. 역률 개선하면 다 좋은데요. 이번에 시험 볼 수 있는 것도 이게 제일 많을 거예요. 그죠? 너무 과보사항을 했다라는 거예요.
과보상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뜻이에요. 과보상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전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전류가 이 정도 위상이 늦어요. 이거를 뭐라 했어요? 지상역률이라고 했는데 얘를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와야 되는데 과보상하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또 역률이 발생은 한 거죠. 그러니까 역률이 발생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 역률이 1이 아니고 넘어가기 때문에 역률이 떨어졌구나 라는 게 우선이에요.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역률이 우선 떨어졌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전압보다 전류가 앞서니까 전압 강화가 아니고 전압 상승분을 작용하죠. 아, 여기가 중요하죠. 단자 전압이 상승돼 버리더라.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예요? 이러다 보니까 계전기가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다. 그죠? 전압 관련 계전기가. 네 번째는 뭐예요? 어쨌든 역률이 생긴 거니까 전력 손실이 증가한다. 전압 강화보다는 전압 상승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역률 개선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역률 관련된 건. 자, 정션 박스하고요, 풀박스의 차이예요. 이건 사실 기사에 안 나온, 공사 기사에 나오면 딱 맞는 문제인데 기사에 나왔던 거죠. 보통에 우리가 이렇게 그 박스를 써가지고 이렇게 관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관이 들어왔으면 이 안에서 전선들이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무슨 박스라고 그래요? 정션 박스라고 부릅니다. 정션 박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조인트 박스라고도 해요. 얘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만든 박스냐고? 전선 상호간을 접속하기 위한 박스인데, 풀박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풀박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박스를 하나 썼는데요. 이제 관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쭉 나갔어요. 또 있어. 이 박스, 다음 박스가 접속이 되는데 이 거리가 한 300m쯤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전선 다 넣어가지고요. 이쪽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이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못하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박스를 쓰는 거예요. 간격에 따라서. 이런 박스를 뭐라 한다? 풀박스예요. 이건 뭐예요? 핵심만 얘기하면 입선이 용이하도록 하는 거야. 이 선을 집어넣기 용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쓰란다? 배관에 그냥 도중에다 시설하는 거예요. 요거 그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풀박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기기사에 나오면 이게 왜 전기기사 문제야? 공사기사 문제지? 라고 어필하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자, 141번입니다. 전동기 가열장치 또는 전력장치의 배선에는 이것에 공급하는 부하회로의 배선에서 기계이고 또는 장치를 분리할 수 있도록 단로기를 각 개폐기에다 콘센트에 시설하는데 안 해도 되는 경우, 첫 번째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전용 회로인 경우는 안 해도 되죠. 그죠? 전용 분기회로에서 공급이 될 때. 그죠? 여기 분기회로라니까. 전용 분기회로에서 공급이 되면 뭐 특별히 그죠? 할 필요가 없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현장에 사용되는 조작 개폐기가 그죠? 그죠? 각 극에 있는 그죠? 각 극을 얘가 다 개폐할 수 있는 상황이면 굳이 단로형 기계를 안 써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입니다. 얘네들은 KEC에서 출제됐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KEC. (142번이에요) 다음 심벌의 명칭을 쓰라 했어요. 이 D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덕트니까요. MD 뭐예요? 메탈 뭐예요? 금속 덕트. LD 뭐예요? 라이팅 덕트입니다. F7에서 많이 틀렸어요. F7 뭐야? 바닥에 시설하는 거죠, 보니까. 플로어 덕트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이런 건. 요 세 가지. 무조건 이런 건 나오면 맞춰야 된다. 그죠? 143번입니다. 위너의 4전극법을 공식을 쓰고 원리를 그려서 설명을 하라 그랬어요. 야, 이거 어렵네. 위너의 4전극은 보죠. 대지를 먼저 그릴게요. 제가. 전극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야 돼요.
전극이 4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뭐야? C1, C2, P1, P2고 제가 뭐라 했냐면 C는 전류, P는 포텐셜, 전압이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전류계 쪽에다가 전원을 넣어서 연결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전류 공급에. 그때 여기다 어떻게 해요? 전류계로 측정을 해요. 여기 포텐셜 2개를 연결해서 뭐야? 전압 측정하면 되겠네요. 이걸 뭐라 한다? 위너의 4전극법이라 그래요.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거는 대지 저항률입니다. 대지 저항률 로우는 2파이 A의 R이 됐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A는 접지극 간격. 다 써줘야 돼요. 이렇게 놓으면 그냥 몰라. 그죠? R은 뭐예요? 요거는 접지 저항이다. 단위는 오음이다. 간격은 미터다. 이걸 안 쓰면 오답이야. 이게 되죠? 원리예요. 그죠? 4개의 전극을 일직선상에 배치를 합니다. 잘 보세요. 그림. 4개의 전극을 일직선상에다 배치를 했다. 그죠? 전류를 C1, C2를 통해서 대지로 흘려요. 대지로 흘리고, 그죠? 흘리고 나서 P1, P2를 통해서 사이에 뭘 측정해요? 전압을 측정해서 뭘 구하는 거예요? 결론! 대지 저항률을 측정하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 위너의 4전극법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위너의 4전극법. 그림 나오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위너의 4전극법은 굉장히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네.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 그죠? SVC가 뭐냐 그랬어요. 우리는 조상설비 얘기를 하면서 조상설비가 뭐라 했어요? 무효전력 조정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설비를 제가 필기시험 볼 때부터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총 4가지다. 첫 번째는 뭐예요? 동기조상기고요. 두 번째는 불로의 리액터. 세 번째는 전력용 콘덴서라 그랬어요. 네 번째가 SVC였죠. 동기조상기는 뭐예요? 진지상이 다 된다는 게 특징이었고, 불로 리액터는 지상, 전력용 콘덴서는 진상으로 공급하는데, SVC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스태틱 바 컴펜세이터. 즉 뭐예요? 정지형 회전기가 아니라는 거죠. 무효 전력 보상 장치 또는 보상기라고 합니다. 이것만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SVC가 뭐냐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결론은 얘는 뭐냐? SCR이나 GTO 같은 사이리스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을 해가지고, 그죠? 뭐 한다는 거예요? 얘처럼 진상, 지상이 아니라 진지상이 다 되는 방식이에요. 그죠? 진지상 무효전력, 그죠? 무효전력을 둘 다 제어할 수 있는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다라고 쓰시면 얘기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뭐였냐? 조상설비의 일종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죠? 답을 하면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죠? 외우기는 잘 외워. 앵무새처럼.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145번입니다. 배전선의 기본파 전압의 시력값이 V1, 고저파 전압이 시력값이 V3, V5, VN이에요. THD가 뭐냐? 토탈 하모닉스 디스토션. 뭐예요? 배운 적 있죠? 외형률. 그런데 토탈이니까 종합 외형률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뭐예요? 비정연파에서 비정연파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되죠, 일단. 기본파에 대한 그죠? 고조파 성분에 포함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HD라고 하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필기할 때부터 외형률은 전류에 대해서는 없다. 전압에 대한 외형률이에요. 외형률 하니까 식으로 쓰면 기본파 전압분의 나머지 고조파 다, 지금 여기서는 3고조파, 5고조파, N차 고조파가 있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보통의 계산식을 써는데 외형률은 백분율로도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퍼센트를 씁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 종합 외형률은요. 종합 외형률은 왜 시험에 나오냐? 한국전력의 전력 품질 계수에 플리커하고 외형률, 종합 외형률은 들어가 있습니다.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왜 시험에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죠? 146번입니다. 정삼각형 정점에 표시된 삼상선로에서 전선의 굵기, 성황거리, 표고, 기온에 의해서 코로나 파괴 임계전압. 뭐예요? 코로나 임계전압이에요. 코로나 임계전압은 아까 문제 있었죠? 24.3의 M0, M1, 델타 D의 로그 10의 R분의 D에서 KV 했고요. 그러면 전선의 굵기가 굵어지면, 그죠? 임계전압이 올라가겠네요. 자, 전선의 굵기 어떻게 됩니까? 전선의 굵기는 코로나 임계전압 받는 굵기에 비례하더라. 선간거리가 올라가면 임계전압이 올라가니까 비례하더라. 자, 상대 공기밀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델타는 0.386B에다가 213 플러스 T예요. 자, 기압이 그죠? 표고가, 즉 지표면에서 위로 올라와서 기압이 낮아진단 말이죠. 얘가 작아지니까 얘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얘는 반비례하더라. 기온은 어때요? 기온이 올라가면 얘가 작아지니까 얘가 작아지게 얘 또 작아지겠네. 이것도 반비례하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하여튼 코로나 임계전압 문제는요. 내다 2022년도에 계산 문제까지 낸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죠. 이제 더 이상은 문제 만들 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147번입니다. 배전형 변압기에 1차 측에 탭을 내놓은 이유는 뭐야? 2차 측 전압 조정이죠. 이걸 뭐라 했어요? 탭 조정 변압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앞에 문제에서도 탭 조정이라는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배전형 변압기니까 배전선로에, 그죠? 배전선로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전압 조정을 위해서. 그죠? 2차 측 전압 조정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뭐 전압 조정이나 쓰셔도 되는데요. 2차 측 전압 조정이라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죠. 왜? 1차 측에 탭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방폭 설비입니다. 이건 앞에서도 했어요. 방폭 설비. 방폭이라는 거는, 그죠? 우리가, 그죠? 방폭 설비라고 하는 것은 가스나 증기 같은 애들, 그죠? 위험 장소에서 사용이 적합하도록 한 거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걸 고려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걸 뭐라 한다? 방폭 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잘 알아두세요. 그죠? 이거 방폭형 전동기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폭형에 대한 게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방폭형은 꼭 알아두셔야죠, 이제는. 149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이가 없는 거죠. 주택의 표준적인, 그죠? 콘센트 설치 숫자를 써라. 그죠? 내성 규정에 있다는 데가 있어요. 내성 규정인지 잘 안 쓰니까요. 자, 5제곱미터 미만이면 1개 정도 쓰면 된다. 5에서 10이면 어떻게 해요? 이 개수 생각해보세요. 2개. 얘는 몇 개예요? 3개. 그렇죠? 얘는 몇 개예요? 4개. 얘는 몇 개예요? 부엌은 아무래도 한 부엌이 뭐 그래도 20제곱 정도, 10제곱 정도가 된다.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1개는 틀렸던 거죠. 15 넘어가면 다 3개예요. 그죠? 15 넘어가면 3개다. 자, 그래서 콘센트 설치하는 방법. 요거는 사실은 규정이에요. 그냥 암기하는 게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150번입니다. 지중선과 가공선에 대한 거. 앞에 있었습니다. 장단점 3가지만 쓰라고 했는데 앞에서 4가지였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복습 겸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요. 지중선 선로의 장점. 첫 번째는 뭐예요? 내나 풍수에 대해서 안정성이 있다. 아무래도 땅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보안상 유리하다. 시큐리티 아니고 뭐예요? 건조물이나 사람이 닿을 확률이 적어진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대용량에 대해서 유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용 밀도가 높은 곳에 유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수용 밀도가 높으면 철탑으로 가면 주민들이 반대할까 안 할까? 하죠. 지중으로 들어가면 반대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도시 미관상이 있다. 세 개만 골라 쓰시라 했어요. 네 개 쓰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단점이에요. 첫째, 1번이 뭐야? 건설비가 고가예요. 건설비가 고가다. 두 번째는 건설비가 고가인 것도 있고 가공에 비해 열방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전 용량이 적다. 그랬더니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얘랑 배치되지 않습니까? 아니, 가공에 비해 송전 용량이 적긴 한데 가공처럼 경과지, 즉 철탑을 세울 만한데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쓰는 거예요.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장점 탐색이 어렵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다음 전시기에 우려가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죠? 쭉 쓰시면 되죠. 그래서 세 가지만 쓰라 그랬어요. 저는 네 가지짜리 문제를 생각해서 네 가지 다 써드렸는데 세 가지 쓰라면 세 가지만 제발 쓰시라 했어요. 오버하지 마시고. 151번입니다. 부하의 특성에 기인하는 전압 동요에 의해서 조명등이 깜빡거리고 텔레비전 영상이 일그러지는 건 플리커라고 했죠. 배전기통에서 플리커 발생 부하가 증설된 경우에 미리 예측과 경감을 위해서 수용가 측에서 행하는 방법 중에 전원계통의 리액터분을 보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라. 전원계통에서 생기는 리액터를 보상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직렬 콘덴서를 시설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직렬 콘덴서를 시설한다. 직렬 콘덴서 이름을 그냥 방식이라고 할게요. 예. 요건 뭐냐면 전원에서 예를 들어서 L이 나오면 직렬로 C를 달아서 얘 때문에 전압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삼권선에 이거를 보상할 수 있는 보상 변압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삼권선에 보상 변압기를 사용하는 방식을 쓰겠다라는 거죠. 요 두 가지 쓰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플리커에 대한 거는요, 수용가 측 대책은 여러분들 실기이론 비법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꼭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2번이요. 다음에 설명된 것은 어떤 장치냐, 어떤 계획이냐 이거예요. 자, 볼게요. 자동 차단과 자동 재투입을 한대요. 그렇죠? 유입 계획이요. 배전솔로에서 쓰는데요. 배전솔로에서 재투입할 수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리클로저라고 했죠. 리클로저. 이 회사는 전력회사의 책임 분계점에 시설하며 보수점검 시 선로를 개폐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무부하 상태에서 한다. 근래에는 이거 대신 ASS라고, 자, 책임 분계선은 여기다 쓸 건데 얘를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무부하 상태에서 하니까 얘를 써야 되는데 근래에는 ASS를 22,900에는 많이 쓰는데 66kV 이상에서는 못 써요. LS네 이거. 그래서 앞에서 LS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선로 개폐기에 대한 거. 문제가 두 종류라는 거죠. 얘를 쓰라는 게 있고 이렇게 얘를 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구분하시라고요. (153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다 외우고 있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죠? 개통점이 66,000, 13,200, 그죠? 이건 22,900 상전압이죠? 66 154예요. 퓨즈, 전력 퓨즈를 시설하는데 퓨즈의 전극 전압이에요. 얘는 얼마야? 6.9나 이 두 가지죠. 6.9나 7.5kV가 됩니다. KV는 뺄게요. 위에 있으니까요. 7.5야. 13,200짜리는요 15.5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최대 설계 전압을 15.5까지 가져간다. 그 다음에 22,900은요 퓨즈 설계 전압을 23kV 가져갑니다. 최대는 얼마야? 차단기처럼 25.8이었던 거죠. 자, 66은 얼마냐면 최대는 72.5예요 154의 경우에는 154도 또 얘기 나오죠. 161인데 최대는 169까지입니다. 요건 사실 제가 뭐 다른 설명 드리는 것보다는요 이거는 사실 암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암기를 좀 하세요. 자, 154번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특고압용 차단기. 그죠?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ABB. 그죠? 공기 차단기.
그 다음에 GCB 뭐야? 가스 차단기. 그렇죠? 그 다음에 VCB 진공 차단기예요. 주로 22,900은 다 이거니까요. 저압용의 차단기는 주는데 OCB는요 고압용에 많이 써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차단기가 그중에 저압용은요 NFB 또는 뭐 MCCB 해도 되죠. 배선 차단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ACB 기중 차단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야? ELB. 그죠? 앞에서도 했죠? 누전 차단기. 저압용에 쓴다. 그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요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산업기사에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세요. 기사만 책 보니까 산업기사에 뭐 나오는지도 모르죠. 그죠? 155번입니다. 그죠? 모선 단락 보호형 개전 방식을 쓰는데 보니까 뭐예요? 여기서 들어온 전류하고 여기서 들어온 전류하고 계산이 되고 나가요, 전류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개의 코일이 있고 하나의 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제 코일, 동작 코일 되는 거 보니까 비율 차동 개전기를 나타내는 거고, 그럼 ABC는 뭐예요? ABC는 그죠? AB는 뭐예요? 억제 코일이고 C가 동작 코일이 될 텐데 이 모선에 단락이 생긴 경우에 C의 전류를 우리가 구해봐라.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거죠. C의 문제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개념보다는 이쪽으로 이제 전류가 들어가면 얘도 이쪽으로 전류가 들어가면 A 쪽에는 전류가 IA 하고요. 그렇죠? I1이네. 여기는 I1하고 I2예요. 그림상으로 보면 거죠. I1하고 I2가 둘이 더해져 들어간 거를 하나는 나가버렸잖아요. 요즘에서 보면 이 전류하고 이 전류 두 개가 여기로 들어왔을 거고 여기서 보면 얘는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빼야 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절대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 한다? 비율차단 개전기라 했어요. 당시에 이 문제를 처음 본 학생들은 오답이 많았던 거죠. 기억하세요? 비율차단 개전기. 요거 보고 알아야 돼요. 그죠? 요거 보고. 아니 왜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 돼? 요거 두 개가 뭐예요? 억제 코일. 얘가 동작 코일이면 보세요. 억제 코일, 동작 코일이죠. 이거를 그죠? 이거 위로 세우면 아는데 옆으로 눕혀놓으니까 몰랐다고 하는 거는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156번입니다. 그림 같은 논리회로 명칭을 쓰고 진리표로 완성해 놨어요. 자, X가 뭔가를 봅시다. A, B의 바 플러스. 그죠? 여기 뭐예요? A의 바하고 B네요. 뭐예요? 베타적 논리합이에요. 베타적 논리합입니다. 자, 그럼 뭐야? 같을 때는 동작 안 하고 다를 때만 동작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뭐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단답형이라고 해놔버린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시퀀스라고 빼버려도 되는데 이 정도는 하도 자주 나오니까 한번 확인하고 가시라고요. 157번입니다. Y델타로 결선한 변압기. Y하고 델타로 결선을 이 변압기를 주보호 개전기로 비율차동 개전기를 하려고 합니다. 얘하고 얘 사이 위상차 몇 도 있어요? 3도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고? 얘는 델타로, 얘는 Y로. 반대로 적용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델타 Y로 결선한다. 그렇죠? 통전 중에 있는 변리기 2차 측. 자, CT 점검시는 앞에서도 했어요. 뭐예요? 2차 측을 단락한다. 왜요? 2차 측의 절연 보호를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죠? 굉장히 단답이죠. 이런 문제가 진짜 단답이에요. 158번입니다. 아날로그형에 비해서 디지털이야, 이번에는. 아날로그에 비해서 디지털이에요. 아날로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접점 1 떨어지면 0 이거고, 디지털은 뭐 이런 거죠. 1이면 1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디지털형 개전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모든 게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디지털화 돼 있죠. 근데 이제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일단 소형화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 얘는 접점 손상 때문에 동작을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고성능이고요. 다 기능화를 할 수 있다. 여기다 뭐 카운터를 붙이면 몇 번 동작했는지도 다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얘들에 비해서 얘들의 전류가 작기 때문에 변성기, 즉 CT나 PT의 전류나 전압이 변성기의 부담이 굉장히 적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야? 마지막으로는 융통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 여러 개 조합해버리면 그냥 또 다른 걸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디지털형 계정기 잘 확인하시고요. 159번입니다. 유도전동기는 권선형하고 농형인데 농형 보세요. 전동기에 직접 전원을 접속하는 방식 5km 이하예요. 뭐예요? 직입기동. 어떤 학생이 저는 교수님 전전압 기동을 썼는데요. 맞습니다. 직입기동, 전전압 기동 같은 얘기예요. 자, 2번은요. 1차로 Y로 접속하고요. 델타로 바꿔서 운전한다 라고 돼 있어요. 뭐예요? Y 델타 기동. 기동전압을 떨어뜨려서 기동전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고전압 농형 유도전동기를 기동할 때요. 남은 게 농형 유도전동기에 기동 보상 기법하고요. 리액터 기동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대요. 이거 교수님 이거 둘 중에 뭘 써야 돼요? 둘 다 기동 전류를 제한하는데 제한하기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기동 보상 기법이다. 이 얘기죠. 항상 얘기했어요. 기동 보상 기법이 확실하다. 자, 권선형입니다. 비례 추이를 이용한 거예요. 2차 저항 기동이에요. 회전자 회로에 고정 저항하고 리액터를 병렬했어요. 저항과 리액터가 있네요. 회전자는 유도기에서는 고정자가 1차, 회전자를 2차로 보니까 뭐야? 2차 거의 쓰진 않지만 임피던스 기동이라고 부르죠. 이건 사실 거의 안 써요. 이건 진짜 그죠? 그냥 교과서를 보고 내는 수준이죠. 사실 거의 안 씁니다. 자, 160번입니다. 유입 변압기하고 비교해서 몰드형 변압기. 또 유입식은 절연유를 쓰는데 유입이 아닌 몰드식이나 H종 건식은 두 개의 장점이 이 유입식에 있던 거에 대한 내용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첫 번째는 뭐야? 기름을 안 넣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소형 경량이다. 그렇죠? 소형 경량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얘들은 그저 절연유가 또 산화될 수도 있고 막 산패가 올 수도 있고 한데 얘는 뭐예요? 절연의 신뢰성이 우수하다. 유지 보수가 비교적 간단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난연성. 즉 뭐예요? 기름은 불이 붙을 수 있지만 얘는 아니기 때문에 난연성 또는 뭐예요? 자기 소화성이 있어가지고 화재 우려가 적다. 그렇죠? 얘기되죠? 그 다음에 몰드를 쓴다는 것은 아예 절연유가 없기 때문에 그죠? 습기에 대한 대책이나 또는 내진성도 양호하다. 왜? 습기에 대해서 강하지만 진동에 대해서 강하다. 왜? 진동이 오면 유입식은 기름이 추렁추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몰드식의 단점이 좀 도드라지더라 이거죠. 첫 번째는요.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요. 고가예요. 에폭시 수지 같은 거 1, 2차를 다 몰딩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두 번째는 뭐야? 서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왜? 제가 그 서지 흡수기 하면서 뭐라 했어요? 유입식은 서지 흡수기를 달 필요가 없다. 단 몰드나 건식은 다 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서지 대책 앞에는 뭐예요? 이렇게 쓰면 제일 좋죠. 내전압이 낮아서, 즉 뭐예요? 높은 전압이 오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얘기예요. 기름이 있으면 완충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얘는 또 있죠. 대용량으로는 제작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161번입니다) 조명에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법이에요.
이제는 아까 전동기에서 냈고 이번에 에너지 절감인데 조명에서예요. 이거는 뭐 안 해도 되죠? 아까 전동기에서 뭐야? 고효율 전동기. 아, 여기는 고효율 등기구를 채택해요. 두 번째, 그죠? 고역률을 써야 되겠죠? 왜? 형광등 같으면 역률이 50%에서 60%밖에 안 되니까요. 85% 이상 고역률 형광등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고조도의 저휘도가 될 수 있는 반사갓을 채용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적절한 조강 제어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구에 유지 관리 보수를 철저하게 한다. 그 다음에 제실 감지기를 쓴다. 뭐예요? 창측 조명 개별 점등한다. 수두룩히 있어요. 하지만 5개만 쓰였으니까 5개만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할 때 몇 개 외웠어요? 몇 개 정도 했어요? 12개 했어요. 그거 다 쓸 필요는 없다. 162번입니다. 발전기실의 위치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4가지만 설정해라. 자, 발전기실이에요. 위치 선정을 하는 거예요. 요건 발전기실의 위치 선정하는 겁니다. 자, 4가지만 알았어요. 첫 번째는요, 기기 반출입이 유리한 장소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발전기로 쓰는 애들이 대부분 뭐예요? 건물 안에서는 디젤 발전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여기다 그냥 또 써도 돼요. 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말고 연료유 보급이 용이한 장소에다 한다. 왜? 디젤을 넣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환기가 충분한 곳에다 한다. 왜? 디젤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하면서 어떻게 막 연기 나죠? 이거 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급배수가 용이해야 돼요. 더 많죠. 그 다음에 뭐 쭉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야? 수변전실이나 그죠? 가까운 곳에 하죠. 왜? 수변전 설비가 에러가 나야 예비발전기 도니까요. 더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죠? 실기이론 비법서 할 때 다 했던 내용인데 그 중에 그죠? 더 필요한 내용들은 또 찾아보시면 됩니다. 163번이에요. 쭉 절연협조에 대한 거 쓰고 그죠? 이 중에 고르라고 했는데 보기는 변압기, 피레기, 결합 콘덴서, 선로 해저였어요. 자, 맨 밑에가 뭐야? 피레기. 그 다음에 변압기. 그 다음에 맨 앞에가 뭐라 했어요? 선로 해자. 남는 거는 뭐예요? 결합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할 때 결합 콘덴서가 뭔지도 다 그려드렸던 거예요. 다 했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164번입니다. 고압 및 특고압에 진상용 콘덴서 설치하는 방전 코일이에요. 직접 접속하거나 콘덴서를 개방해서 자동적으로 접속되도록 장치하고 개로 후에 몇 초 이내? 5초 이내에요. 50V 이하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저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 진상 콘덴서에 설치하는 방전 코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165번입니다. 인체가 전기 설비에 접촉돼서 감전이 발생했어요. 위험도를 결정하는, 이건 진짜 그렇죠. 전원의 종류가 뭐냐? 단상 220에 감전됐냐? 삼상 380에 감전됐냐는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두 번째, 감전돼서 전류가 흐른 통전 시간은 어느 정도 되냐? 통전 시간이 기수로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전 경로는 어땠느냐? 왼손으로 감전이 되면 심장에 가깝기 때문에 위험하죠. 오른손이 감전된 것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얘기, 노란색으로 쓸게요. 통전 전류의, 그죠? 이 전류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전류가 어마어마하게 흘렀다? 난리 난 거죠. 이거는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요 감전에 대한 게 그죠? 한동안 또 이슈였습니다. 사실 감전은요, 언제 얘기해도 중요해요. 자, 전동기의 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동기용 과부하 보호장치를 시전합니다. 전동기용 과부하 보호장치예요. 4가지만 쓰라 그랬어요. 이게 시퀀스를 했으면 좀 이해가 되죠. 첫 번째가 뭐예요? 열동 개전기. 여러분들 그 THR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서머 릴레이, 열동 개전기. 전동기 과부하 보호잖아요. 두 번째는요,
퓨즈. 전동기라니까 전동기용 퓨즈. 그럼 뭐예요? 전동기용, 전동기 보호용, 그죠? 배선 차단기. 다 얘기되는 거예요. 예. 그죠? 그 다음에 정지형의 개전기를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정지형 개전기라고 해놓은 것들이 예전에 이건 전부 다 내성 규정에 있던 얘기인데, 디지털식의 개전기나 전자식 개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167번입니다) 3상 4선식 다중접지 방식이에요. 그죠? 다중접지 방식에 장점하고 단점을 네 가지씩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잘 볼까요? 배전에 다중접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배전용 변전소예요. 여기가 배전 변전소입니다. 배전용 변전소에 들어있는 이 변압기들의 중성점은 직접 접지를 합니다. 중성선을 인출해서요, 매 전주마다 계속해서 접지를 이어나가는 방식을 뭐라 한다? 다중접지라고 그래요. 결론은 뭐예요? 임피던스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접지하기 때문에 직접 접지하고 모든 특징은 같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직접 접지 내용을 그대로 쓰셔도 제가 좋다고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장단점을 4개씩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시험 문제 나오면 뭐예요? 나 망했다, 못한다 이거. 그런데 아니에요. 직접 접지라고 생각하세요. 직접 접지의 장점 4가지, 단점 4가지예요. 자, 장점. 일선 지락 시에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이 낮다예요. 일선 지락 시에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이 낮으니까 전로나 기기의 절연 레벨이 감소해요. 절연비가 줄어들겠죠. 자, 두 번째. 중성점을 다시 한번 얘기해. 얘는 직접 접지 나와도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네요. 중성점을 영전위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단절연이 가능하다. 중성점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절연을 많이 하는 방식도 된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락전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호개전기 동작이 확실하다라는 또 특징도 있죠. 네 번째, 그죠? 전격이 낮은 피레기를 시설할 수 있다. 보호개전기 동작이 확실하다는 것은 지락전류가 크다고 하니까 여기 단점에다 쓰면 되죠. 지락전류가 커서. 지락전류 크면 뭐예요? 통신 유도장애가 크다, 최대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야? 과도한 정도가 굉장히 낮죠? 왜? 한상 고장나면 송전이 불능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지락전류가 저용률에 대전류니까 뭐다? 기기에 충격을 줘서 기기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송전선로의 대부분 사고가 뭐야? 일선지락. 배전선로도 일선지락이 제일 많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야? 차단기가 빈번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차단기의 수명이 떨어지더라. 이 얘기까지 하면 얘기 다 된 거죠. 자, 그래서 167번이었습니다. 직접 접지도 똑같이 쓰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168번입니다. 대용량의 변압기의 내부 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보호장치. 자, 전기적인 게 있었고 기계적인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전기적인 걸로 1번이 뭐예요? 비율 차동 개전기입니다. 자, 기계적인 거는요, 일단 부홀츠 개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충격 압력 개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방압 안전장치가 있다고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온도 개전기, 기름의 온도를 잴 수 있는 온도 개전기가 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거 말고 쓰려고 하면 여기다 넣어서 과전류 개전기 같은 거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써도 좋고 얘를 써도 좋다 이런 얘기죠. 자, 확인하세요. 자, 169번입니다. 건축물의 대지전이 기준으로요. 그죠? 여러분들 저 필기책 보시면 그죠? 전기 설비 기준에 제가 이거 내용 그려놨죠. 그죠? 잘 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명칭을 작성하는데 잘 보세요. 3번은 이게 뭐야? B가 뭐야? 접지 단자에서 땅으로 내려갔어요. 5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죠? 그래서 1, 2, 3, 4, 5번인데 5번은 뭐겠어요? 이 땅에 있으면 얘는 뭐예요? 아, 접지극. 원래는 이제 그림이 좀 지워진 건데 이렇게 있죠. 그죠? 이게 5번이에요. 요 그림은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는 보이죠? 이 5번은 접지극이에요. 3번은 뭐예요? 아, 요거 접지도체겠네. 접지단자로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된 애들, 이런 애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보호도체라 그랬어요. 영문으로 하면 P2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수도관, 가스관, 금속관, 배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바로 접지단자에 들어갔다. 이거를 뭐래요?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예요. 그럼 얘는 뭐야? 보호도체하고 보호도체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 기기끼리 연결했어요. 이건 뭐야?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야. 이거는 시험에 언제든지 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못했다? 야, 이거는 진짜 바뀐 KEC를 1도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엉터리 같은 KEC 공부하고 와가지고 그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170번입니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또 난리가 났었죠. 억울하다. 왜? 이런 문제 나올 줄 몰랐다. 자, 분전반은요, 각 층마다 설치한다. 분전반은 분기회로 길이가 최대 몇 미터가 되도록 한다? 30m가 이하가 되도록 한다. 예비회로 한 개의 분전반의 개폐에 의하면 설치할 수 있는 관여 장치는 예비회로 포함해서 42개다. 이거 외워두세요. 나중에 또 시험에 또 나와. 회로가 많은 경우에 두 개의 분전반으로 분리하거나 아니면 자립형으로 한다. 그죠? 아예 아예 자기 혼자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분전반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 앉고 조작할 수 있어야 되고, 상단을 기준으로 몇 미터다? 보통 바닥이 1.8m입니다.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요, 바닥이 얼마예요? 1.4m로 하거나 하단을 기준으로 바닥이 1m까지 할 수도 있다. 안전성 확보인데 두 개 이상의 전원이 하나의 분전반에 수용되는 경우는 각각의 전원 사이에 해당하는 분전반과 동일한 재질로, 그죠? 뭘 써야 돼요? 격벽, 둘이 막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 앞으로는 또 괄호놓기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죠? 확인을 해 두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